미국이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금지시켰더니 정작 핵을 뛰어넘는 괴물급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 미사일이 공개되자 일본과 중국이 즉각 반발했고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이 미사일 단 한 발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비밀 시설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경악한 이 한국의 괴물급 미사일을 피해 과연 북한 두더지들은 어디로 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엄청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죠.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로버트 해밀턴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는 펜타곤 내에서도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특히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한국이 발표한 현무호 미사일에 대한 긴급 상황 점검이라고 했어요. 현무호?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긴급 회의까지 소집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후 대형 스크린에 현무호의 재원이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8,000km, 탄두 중량 8톤급.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물급 무기였죠. 그런데 그 순간 로버트의 격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한국이 무책임하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심각한 도발이라며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상의도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를 개발했다고 비난했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질타했어요.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동부가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붕괴했죠. 솔직히 저 또한 과연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보 담당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긴급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 김정은이 현무호 발표 이후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그 소식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김정은이 동요한다는 건 이 미사일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뜻일 테니까요. 로버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바로 이것이라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의 경솔한 행동이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분노했죠. 동맹국이라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현무호가 북한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이 미사일은 단순한 과시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그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무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니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무호의 위력에 대한 놀라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현무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어요. 밤늦도록 연구실에 앉아있으면서 미사일의 기술적 특징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무호의 능력을 설명했죠.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말이에요. 로버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격분했죠. 한국이 미국을 거스르고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소리쳤어요. 한국이 미국의 허락도 없이 이런 무기를 만든 것 자체가 배신 행위라며 심지어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죠. 갈수록 그의 비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분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미동맹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위협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북 전쟁이라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었거든요. 현무호는 명백히 방어용 무기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걸까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 또 다른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현무호 발표와 함께 새로운 무기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는 첩보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남북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현무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회의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현무호가 이런 상황을 촉발시킨 걸까요? 로버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무모한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저를 질타했습니다.
제가 현무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죠. 그렇게 회의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어떤 이는 한국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펜타곤 내부는 현무호 문제로 완전히 분열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현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발표였어요. 현무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조사단 책임자로 제가 선정됐다는 통보였어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저에게 맡긴다니요. 떨리는 마음으로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제 임명 소식을 들은 순간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항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너무 호의적이라며 반대했죠. 로버트는 저를 조사단장에서 제외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상급자들을 찾아다니며 제 능력을 의심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현혹되어 객관적 판단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정부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로버트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적대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감정적인 편견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로버트는 비밀리에 방해 공작까지 펼쳤습니다. 제 과거 업무 기록을 뒤져서 문제점을 찾으려 했어요. 한국 관련 업무에서 편향된 판단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적인 교우 관계까지 조사했죠. 며칠 뒤 드디어 상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를 조사단장으로 하는 한국행이 확정됐어요. 로버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국방연구원,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로버트는 마지막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쏘가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들었지만 사실 다 흘려듣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들을 보며 첫 번째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나온 영접팀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로버트가 묘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들은 분명히 준비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 인프라도 미국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음 날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최첨단 연구시설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죠. 이서윤 연구원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38세인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무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연구원이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니요. 이서윤은 제게 연구소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사일 설계실, 시뮬레이션 센터, 각종 실험실들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곳의 기술 수준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때 박진우 장교를 만났습니다. 42세인 그는 국방부 소속으로 현무호 프로젝트의 군사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강인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이 느껴졌죠. 박진우는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경계심 섞여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조사관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성과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지도 엿보였어요. 연구소 투어가 끝난 후 브리핑룸에서 본격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서윤이 현무호의 기술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전문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저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추진체 기술, 유도 시스템, 정밀도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서윤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진우는 현무호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연구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현무호 모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자료로만 봤던 것을 실물로 보니 그 위압감이 엄청났어요. 정교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외관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전날 밤 숙소에서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서 본 놀라운 기술력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다시 국방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현무호의 핵심 기술에 대한 심화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서윤이 준비한 자료는 정말 방대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를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서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무호의 추진 시스템부터 유도 장치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설명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공학적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서윤의 전문성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즉석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더군요. 바로 그때 박진우가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서윤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너무 기술적인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현무호의 전략적 가치를 더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진우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조사관에게는 현무호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전략적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서윤이 반박했습니다. 기술적 근거 없이는 전략적 가치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접근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둘 사이의 논쟁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박진우는 이서윤이 너무 학술적으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했어요. 현실적인 군사적 관점이 부족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서윤은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맞받아쳤죠. 저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두 타당하다고 말했어요.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둘 다 현무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죠. 제 말을 들은 후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서윤은 박진우의 관점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박진우 역시 기술적 근거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의 철저한 분석 능력과 박진우의 실무적 통찰력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이서윤과 함께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현무호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극복 과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서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진정성도 느껴졌어요.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저는 현무호의 진정한 능력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실제 시험 발사 데이터를 공개해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서윤이 극비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현무호의 모든 시험 발사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궤도 추적 데이터, 정밀도 측정 결과, 파괴력 분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무호의 정밀도는 오차 범위 10m 이내라고 했어요. 8,000km를 날아가서 10m 오차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산 기술로만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반도의 안보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동요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후에 이서윤과 함께 연구소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업무적인 대화에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이서윤은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연구원이 아니라 깊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무호 개발 과정에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서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박진우가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다음날 박진우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연구소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다며 경고했어요. 박진우의 말투에는 질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자신의 동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외국인인 저와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서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진우와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을 조사하러 온 것이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역시 이서윤을 아끼고 있었고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과도한 반응은 분명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미묘한 긴장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이서윤은 둘 사이의 갈등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해하는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됐습니다. 현모 조사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얽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서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인격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정한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박진우 역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만 이서윤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현모에 대한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로버트가 그토록 폄하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무호는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 정당한 방어 수단이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판단력과 기술력 모두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펜타곤에 보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펜타곤에 보고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충격적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에서 긴급히 저를 불렀어요.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브리핑룸에서 들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이 현무호 발표 이후 극심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였어요. 김정은이 직접 군부 고위층들을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내부의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현무호의 위력을 분석한 북한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는 보고였어요. 기존의 어떤 방어 시설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극도로 반응한다는 것은 현무호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증거였어요. 동시에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한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서윤과 박진우도 이 첩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북한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현무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였어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군부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부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정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들으며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이 말했어요.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어요. 박진우 역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현무호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절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현무호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은 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진우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현무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던 그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오해했다고 사과했어요. 이서윤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서윤을 오랫동안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와 이서윤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질투가 났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어요. 그 역시 저처럼 이서윤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박진우는 제가 이서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역시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북한의 공포와 한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직접 목격했어요.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펜타곤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경험을 보고해야 할 때가 다가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쉬웠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곧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로버트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확신에 찬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현무호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전략적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무호가 북한에게 미친 충격적인 영향도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의 극도의 동요와 북한 내부의 혼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현무호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가 제 발표를 가로막으며 반박했습니다. 한국에 현혹되어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난했어요. 현무호는 여전히 위험한 무기이며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현무호는 공격용이 아닌 억제용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자위 수단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이서윤과 박진우가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이들의 진정성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는 북한의 공포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무호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공개했어요. 이것이 현무호의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버트 편에 서던 관료들도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절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동맹국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전문가들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펜타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으로 보지 말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관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로버트만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펜타곤 내부에서 한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현무호라는 무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이 단 한 통의 첩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백악관에 전달됩니다. 미국 정부 내부는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결국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한 외교 전문가를 특사로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말았죠.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진실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해밀턴입니다. 백악관에서 동아시아 정책 담당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마자 앨런 헌팅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어섰어요. 그는 매우 심각한 정보를 보고하겠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믿고 있던 동맹국 한국이 미국 뒤에서 비밀스럽게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어요.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헌팅턴의 다음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겉으로는 우리와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배신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본래 신뢰할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만 해온 기회주의적 국가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성장해놓고는 이제 배은망덕하게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친미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반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한국이 중국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억측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헌팅턴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어요. 20년간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해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한국은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였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헌팅턴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었죠. 이후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성사진과 내부 정보원들의 보고서라고 했어요. 한국의 여러 군사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위성사진들은 흐릿했고 해석의 여지가 많았어요. 보고서 내용도 추측과 억측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헌팅턴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결국 미국 덕분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라며 격하게 몰아붙였어요.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대통령마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국방장관도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재검토해야 하고 기술 이전 협정도 전면 중단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맞장 굳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헌팅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죠. 저는 단지 정책 고문일 뿐이었고 헌팅턴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거든요. 헌팅턴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국의 배신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한국의 비밀 핵무장 프로그램에 대한 극비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히 헌팅턴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은밀하게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을 밀반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흘러나가면 한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헌팅턴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무거운 회의실로 향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 담당 비서관, 의회 연락 담당자까지 총동원된 상태였죠. 이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항해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헌팅턴 한 사람의 성급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당한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헌팅턴이 다시 나섰습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이야말로 뭔가 숨길 것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무고한 국가라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궤변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완전히 억지 논리였거든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측과 의혹의 차원에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직접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특사로 저를 지명했죠. 제가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이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헌팅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직접 가거나 자신의 측근을 보내고 싶었을 텐데 중립적인 인물인 제가 선택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헌팅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는 제가 한국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두꺼운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의 각종 군사시설 위치와 의심스러운 활동들에 대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대부분이 추측성 정보들이었고 확실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헌팅턴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죠. 헌팅턴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 편을 든다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경고했어요. 동시에 제 경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헌팅턴이 떠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헌팅턴의 압박 때문에 편견을 갖고 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헌팅턴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팅턴의 압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저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후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공항 내부가 너무나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안내 로봇들이 승객들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고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첨단화된 공항 시설을 보기는 쉽지 않았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승객들을 안내하는 방식도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헌팅턴이 묘사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면서 한국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공식 업무차 방문이라고 답했어요. 심사관은 완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짐을 찾아 나오는 곳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인 이준호 대령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죠. 이준호 대령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지적인 인상을 풍겼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매너도 세련되었습니다. 제 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의를 느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이준호 대령이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의혹들로 인해 한국 정부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준호 대령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숨길 것이 있다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헌팅턴이 말했던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준호 대령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했어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호텔 서비스의 질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수준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선진화된 나라인지 실감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준호 대령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강조했죠. 이준호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동맹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대령과 대화하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의 어려운 점들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헌팅턴이 묘사했던 한국의 모습과 제가 직접 본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미국을 배신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헌팅턴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준호 대령이 호텔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국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헌팅턴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군사기지로 향하는 길에 이준호 대령이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안보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활용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기지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이었죠. 기지 내부로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군인들의 움직임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저를 K-미사일 방어 시스템 운용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운용센터의 책임자가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탐지거리, 요격 성공률, 동시 처리 능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순수하게 한국의 독자 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AI 통제 시스템 개발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전술 통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오후에는 최신형 전투 장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첨단 전차, 무인 정찰기 등을 차례로 견학했어요. 각각의 장비들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미국의 최신 기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했죠.
장비들을 설명해주는 기술자들의 자신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동시에 기술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군사기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헌팅턴이 주장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 하거나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죠. 저녁에 이준호 대령과 기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왜 자주 국방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지정학적 위치상 언제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본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헌팅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중간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헌팅턴은 제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속이기 위해 연출된 장면들만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헌팅턴이 워싱턴에서 제게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측에 포섭되어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는 루머가 백악관 내부에 돌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 경력과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헌팅턴이 왜 이런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스트레스가 몰려오면서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들었죠. 오전 10시경 이준호 대령이 호텔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제 안색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정치적 압박과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느낀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위로해 주었죠.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늘 일정은 한국 국방부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이준호 대령이 제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 이준호 대령과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욕이 없었지만 그가 권하는 음식을 조금씩 먹어봤어요.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맛을 느끼면서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헌팅턴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어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편을 든다면 귀국 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노골적인 협박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헌팅턴의 압박을 굴복하고 그가 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준호 대령은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안고 맞은 새벽,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국 국방부 핵심 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이준호 대령이 특별히 마련한 일정으로 한국의 진짜 군사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준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자료들은 한국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평소라면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미국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특별히 허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휴대폰과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어요.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늘어선 복도를 지나며 저는 경탄했어요. 각 실험실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미사일 기술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한국의 독자 개발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핵심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핵탄두 개발과 관련된 어떤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제협력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헌팅턴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만 제한적인 기술 교류를 하고 있었죠. 연구소 책임자가 보여준 협력 현황 자료는 매우 투명했습니다. 모든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은밀한 군사기술 거래나 불법적인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내 식당에서 여러 연구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진심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보 보안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보안 수준이 너무나 철저해서 외부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나서 이준호 대령과 별도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한국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속이거나 배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팅턴의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억측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주 국방 능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군사 개발 프로그램과 국제협력 현황을 정리한 공식 문서였어요. 이 자료들은 헌팅턴의 의혹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상세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한국의 투명성과 성실함,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진실을 보고할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손에는 이준호 대령이 건네준 결정적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헌팅턴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헌팅턴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한국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핵무장 의혹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미사일 시스템은 재래식 탄두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핵 개발과 관련된 어떤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헌팅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투명한 국제협력 현황을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기술 거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과만 공개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뛰어난 독자 기술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의존하거나 훔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연구소에서 받은 공식 문서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모든 군사개발 프로그램의 투명한 현황과 국제협력 내역이 명시된 자료들이었어요. 이 증거들 앞에서 헌팅턴의 주장들은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헌팅턴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중대한 오판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어요. 헌팅턴은 당황한 기사액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저의 보고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헌팅턴이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추측성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한국을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동시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헌팅턴의 사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자체가 아쉬웠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이준호 대령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객관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편견과 오해는 동맹 관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